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3회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바로 이제 원천징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국법인의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자, 원천징수가 뭔지는 아실 거고요. 우리가 법인도 원천징수가 되는데 뭐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배당을 지급했을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이자소득이 되겠습니다. 이자소득. 네, 나머지는 해당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인건비 세무 조정에서 현실적인 퇴직이 되면 퇴직 인정이 돼서 퇴직금 처리가 인정이 되지만 비현실적인 퇴직금은 성금 비용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게 논점이 되겠죠. 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1번 사용인이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김 부장님이 그만두고 김 부장으로서 퇴직금은 정상 다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사가 됐다면 그 이사로서의 급여를 다시 재산적으로 해줍니다. 현실적인 퇴직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용도 의회 퇴직한 때, 자, 그러면 조직이 바뀌게 되면 역시 이것도 중요한 변동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현실적인 퇴직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에 지급했다. 그건 중간정산제를 실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야겠죠. 그다음에 답은 4번입니다. 임원이 연임. 자, 임원의 연임이에요, 연임. 그러면 임원의 연임은 새로운 변화는 아니잖아요. 뭐 직원으로 그만두고 다시 취업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비현실적인 퇴직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3번은 우리가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입금 불산이 항목 찾는 건데 얼마인가? 자, 1번에 부가치수 매치수행. 요거는 예수금적 성격으로 보는 거니까 입금 불산이 되겠죠. 자,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데요. 첫 번째 VAT 매출세액. 자, 매출세액입니다. VAT 매출세액은 우리가 25만 원이다. 25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인세 과운화금 환급의 이자. 자, 환급금에 대한 이자예요.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일종의 보상의 성격으로 보는 거니까 이것도 입금 불산입한다.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상으로 받은 토지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이건 입금 산입이 되는 거고, 용역제공으로 받은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납부한 법인세 환급액.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법인세가 송금 불산입되는 비용이니까 플러스 환급이 되면 이제 반대인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조정으로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조정은 마이너스 조정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만 원이 되겠죠. 5만 원. 네,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만 원, 10만 원, 5만 원, 그래서 35만 원, 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죠?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4번입니다. 감가상비 내용연수 문제. 자, 감가상비 내용연수는 뭐 감가상 방법, 내용연수 잔류가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틀린 것은 우리 내용연수는 뭐 기준 내용연수를 정해놓고 그걸 갖다가 25%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것을 신고 내용연수. 그다음에 뭐 중고자산을 갖다가 추적하면은 내용연수가 진행이 됐으니까 수정 내용연수 등 뭐 이런 것이 있었죠. 자, 그러면 1번은 신고 내용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신고 내용연수를 정할 법인은 내용연수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자. 자, 두 번째, 법정 신고기한 내에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를 가야 되고, 자, 세 번째, 신설 법인의 경우 내용연수의 신고는 해당 법인의 회계한 말일까지 해야 된다. 말일까지가 아니라 답은 3번인데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까지예요. 표준 신고기한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한 법인이 다시 내용연수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내용연수를 변경했을 때는 변경하고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재고 자산의 평가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자산의 평가를 하면 이제 평가 이익이 생기는데 그런 평가 이익은 미실현된 이익이니까 입금 인정할 수 없다. 평가 자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가피한 손실은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도 되겠죠. 그러면 1번 원래 평가 이익은 인정이 안 되는데 보험업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평가 이익은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정자산이 파손이 되면 그렇죠. 시가로 평가하고 이제 손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손 부패가 됐을 때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자, 답이 4번이죠. 유행의 경과에 따라 재고자산 시가 낮아졌을 때는 사업연도 종료연제 처분 가능 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한다. 처분 가능 가액이 아니라 이거는 파손 부패니까 정상 가격으로 정상 가격으로 그러니까 파손 유행의 경과 유행이 지나서 뭐 옷 같은 거 뭐 유행이 지나서 뭐 팔지 못한다. 이거를 손실 인정한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파손이나 부패 이 정도의 사유가 되겠죠. 그럼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안에서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되는 뭐 유행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번 중간예납입니다. 중간예납은 이제 기업이 6개월 동안의 그 실적에 대해서 미리 예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틀린 것은 1번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밑줄. 사업연도가 6개월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 법인은 중간 예납 의무가 없다. 6개월 이내 갖고는 안 되는 거죠. 1년치 실적이 있는 법인의 실적을 6개월치를 미리 내는 거니까 6개월 이내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죠. 두 번째, 중간 예납세액은 중간 예납 기간, 요 암기상이 되겠죠. 지난달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가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중간 예납은 미리 수정이나 경정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초과해야지 많이 분나갈 수가 있습니다. 7번의 접대비입니다. 자, 접대비. 그러면 접대비의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접대비. 자, 접대비 세무조정입니다. 그럼 접대비는 일단은 증빙이 있느냐, 증빙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증빙이 없으면 아예 소금성이 되는 거고 증빙이 있다면 법정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 법정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 법정 증빙이 있다면 이제 한도를 따져서 한도 초과 여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계속이. 자, 그러면 그 1번의 접대비란 접대비 및 사례비 등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적 성격이 되면은 업무와 관련해서 인정이 된다. 자, 2번 1회 접대비는 밑줄 10,000원이고 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었을 때는 세법상 증빙이 있어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자, 20만 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해낼 성지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지출했다. 그러면 대신 이거 지출해 준 거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겠죠. 답은 4번인데요. 법인이 그 사용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했다면 이때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복리시설비로 지출했으니까 접대로 봐야겠죠. 그렇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이 됩니다. 부당행 예산 부인. 자, 중요한 용어죠. 부당행 예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었었죠? 이런 거 있었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그 거래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 그렇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식의 거래를 부당행위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1번 주주의 주금 납입을 대납해 줘요. 그럼 이건 부당 거래가 되겠죠. 대납해 주는 거니까. 2번 출자 임원에게 무상으로 사택. 자, 사택을 적용했다. 그럼 사택을 갖다 지분율이 0.1%밖에 안 돼요. 그럼 0.1%면은 이거는 이제 소액 주주라고 해야겠죠. 어떤 의사결정할 만큼 그런 식의 주주는 아니다. 따라서 소액 주주니까 이거는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을 대신 이제 무상으로 빌려줬으니까 무상으로 빌려준 것만큼 뭐 이자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당행위가 될 수 있고요. 4번 주주로부터 무수익 자산, 수익도 안 나는 자산을 현물 출자를 대신 받아준 거예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배당 의제의 시기에 관한 설명 내용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주식의 소각. 그러니까 의제 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어떤 해산 등으로 인해서 받은 대가, 그렇죠? 받은 대가에서 내가 취득한 금액의 차이.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를 부당 배당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소각 결의를 해줘야겠죠. 자, 답은 2번인데
해산물이나 배당의 의제는 해산 등길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해산을 하고 그렇죠? 해산을 하고 해산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청산 절차를 밟아가죠. 청산 절차. 자, 청산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러면 자녀 재산가액이 분배가 되겠죠. 자녀 재산가액이 분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 재산가액이 확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합병은 합병 등기이고 분할은 분할 등기로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금에 대한 세무종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업무무관 가지금은 우리가 업무무관 가지금에 대한 인정이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저율대적 성격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세무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금 인정이자라든가 3번 대손중담이라든가 지급이자 송금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2번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자, 요거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 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를 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 대손 처리를 해야지만 되는 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답이 3번이죠. 파산, 강제 집행, 형의 집행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됐을 때는 대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손금 인정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주한국이 사업용으로 토지 A를 1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근데 주식세 200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했다. 그러면은 세무 조정이 일어나려면은 회계 처리와 법인세법상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회계 처리도 법인세도 결론이 뭐냐? 자산의 원가는 취득가액에 부대적인 비용이 있다면 이런 부대적인 비용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그럼 회계에서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세법도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회계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1억에다가 플러스 200. 그러면 당연히 세법도 1억에다가 플러스 200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똑같은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갑니다. 주세무의 제2기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업법인인 주세무는 2017년 1월 1일 업무용으로 수용차를 렌트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5년간 임차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월 임차료가 90만 원이에요. 월 90만 원이다. 월 90만 원이고 그 다음에가 매월 유류비가 80만 원이다. 그렇죠? 80만 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토탈 17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토탈 170만 원이 된다. 해석이. 그럼 이거 170만 원 되는데 이거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고 차량 운행 일지도 작성하지 않는다. 자, 이게 차량 운행 일지도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다 170만 원이고 여기다가 12개월을 우리가 곱해줘야겠죠. 12개월.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냐? 2,040만 원이다. 2,04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40만 원. 그럼 2,040만 원은 다 이거는 뭐예요? 송금 불산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는 상여로 처분하는 게 맞죠? 상여로 처분하자.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그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업자 등록 뭐 중요한 주제죠. 1번 사업자는 밑줄 사업장별 하도록 돼 있죠. 사업장별로 사업기 20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 자, 답이 2번인데요. 자, 반드시가 마음에 걸립니다.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해야 한다. 아니요, 관할 세무서장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여의치 않으면 다른 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를 묶어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예, 본점은 영리법인. 본점은 영리법인. 그 다음에 이제 주사무소는 비영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점은 영리, 주사무소 영리. 자, 그럼 관할 세무서적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제 등록을 하고 다시 등록증을 발급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화의 공급. 자, 재화의 공급. 그러면 이런 건물 등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가 있죠. 네. 이런 걸 재화의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해석이. 그다음에 용역은 이제 용역 공급은 서비스죠. 용역의 공급.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죠. 서비스를. 그렇죠? 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은 상표권, 무형의 재산권이니까 권리의 양도 맞죠? 그러면 특허권에 대여, 네, 용역공급, 영업기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답은 2번. 담보 제공은 사실상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공급은 실제로 넘어가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물건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이 돼야 돼요. 이전이 돼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양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16번부터 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